초야를 치른 다음 날 신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랑이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신부만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이것은 조선 중기 한 여인이 사라진 신랑을 찾아 나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소연입니다. 전라도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죠. 19살이 되던 해봄 중매로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신랑감은 한양에서 온 선비 민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24살 과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청년이었죠. 처음 본 날 민혁은 예의가 바르고 말씀이 적었습니다. 소연 아가씨, 제가 부족하지만 평생 아껴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5월 보름, 꽃이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혼례복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금빛 장식이 달린 족두리.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었습니다. 어머니 홀로 저를 키우셨죠. 그래서 제 혼례는 어머니께 더욱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혼례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민혁의 아내가 됩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연이가 시집 가는구나. 어제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저 신랑감 보니 참 훤칠하던데. 복 받았어. 혼례식은 전통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민혁이 청홍색 예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큰 상 앞에서 맞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조상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민혁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술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고 웃었습니다. 민혁은 손님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지만 자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신랑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그저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이 준비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민 방,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연아, 이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저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촛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부인, 앉으십시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초야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계속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랑님, 피곤하시면 먼저 쉬십시오. 민혁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제가 사라지더라도 저를 찾지 마십시오. 신랑님,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민혁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잊어주십시오. 그날 밤 민혁은 계속 뒤척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민혁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문 쪽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신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이 지나도 민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시즌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일어났습니다. 신랑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랑님. 제 목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랑님이 안 계세요. 네? 어디 가셨을 텐데요. 우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사랑채, 안채, 뒷간, 창고. 어디에도 민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나오셨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냐? 어머니, 신랑님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 들, 냇가, 우물까지. 하지만 민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사라진 것처럼. 저는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요. 민혁의 옷가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위험? 무슨 위험이란 말입니까? 왜 신랑은 초야를 치르고 사라진 걸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소연아, 울지 마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어머니, 신랑님이 절 버린 건가요? 아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랑이 초야를 치르고 도망쳤대. 신부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아니면 원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 아냐? 저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신방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혁이 돌아올까 해서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혁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되었구나. 혼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불쌍한 소연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신랑님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떠난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의 하인 득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득출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도련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북쪽 산속에 작은 오두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곳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오두막이 북쪽 산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 근처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그 오두막을 찾아가겠다고. 어머니는 말리셨습니다. 소연아, 위험해. 여자 혼자 산에 가면 어떡하니? 어머니, 전 신랑님을 찾아야 해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막을 순 없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다음 날 새벽 저는 간단한 짐을 꾸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득출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옷이 찢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즌쯤 걸었을까요? 득출이 말했습니다. 마님, 저기입니다.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나무 너머. 아마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소나무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덤불 사이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득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님, 여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들은 영모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득출도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봤습니다. 마님, 이건 위험한 물건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은 영모에 연루된 것일까요? 그때 문서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는 민혁의 글씨였습니다. 소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오. 한양에서 제가 모시던 대감님께서 영모로 몰리셨습니다. 저는 그 대감님의 제자였기에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혼인을 하면 당신은 제 아내가 됩니다. 저의 죄가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떠나야 했소. 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안전한 길입니다. 용서하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님, 득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정말 영모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께서 모시던 대감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정적들의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도련님도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신랑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마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랑님을 찾아야 해. 함께 있어야 해. 득출, 신랑님을 찾는 걸 도와주십시오. 득출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도련님께서도 당신이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랑님의 아내입니다. 위험도 함께 나눠야죠. 득출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득출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마님, 조용히 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입니다. 도련님을 찾는. 득출은 황급히 저를 오두막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덤불 속에 숨었습니다. 포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수색하라. 역적 민혁의 흔적을 찾아라. 포졸들은 오두막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주변을 더 찾아봐라. 포졸들이 오두막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숨은 곳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득출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발각되면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에서 소리가 났다. 가보자. 포졸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득출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지금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빠져나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무사하구나.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민혁의 억울한 누명, 편지, 포졸들까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소연아, 이제 어쩌려고 하느냐? 신랑님을 찾아야 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 사람은 역적으로 몰려 쫓기고 있어. 내가 함께하면 너도 위험해진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랑님의 아내예요. 함께해야 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고집이 세구나. 내 아비를 닮았어. 어머니, 좋다. 가거라.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와라. 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다음 날 저는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갓을 썼습니다. 여자가 혼자 길을 나서면 위험하니까요. 득출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마님, 제가 도련님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혁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모시던 대감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도성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영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윤대감과 그 일파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더라. 하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자들도 있다던데. 민혁이라는 자도 그중 하나야. 큰 현상금이 걸렸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혁에게 현상금까지 걸렸다니.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득출이 옛 동료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북쪽으로 가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북쪽? 어디죠? 평안도 쪽. 그곳에 도련님을 도와줄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매일 걸어야 했고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랑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찾아갈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평안도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득출이 물어물어 어느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도련님의 스승님 댁입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선생님, 저는 민혁 도련님의 하인 득출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혁, 그 아이를 찾아왔소? 네, 선생님. 혹시 도련님의 행방을 아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이곳을 거쳐갔소.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지.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쪽. 강원도 산속 어딘가로 갔을 것이오. 그곳에 숨을 곳이 있다고 했소. 강원도. 하지만 조심하시오. 포졸들이 계속 그를 추적하고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원도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한 달 반을 더 걸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워졌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신랑님,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주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산속에 이상한 사람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얼굴을 가리고 혼자 산다던데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신랑님일까?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북쪽 산 깊은 곳이라던데요. 하지만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앞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신랑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동굴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염이 길게 자라고 옷은 남루했지만 민혁이었습니다. 소연?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민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신랑님,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민혁은 저를 끌어안으며 떨었습니다. 소연,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살림만 있었습니다. 민혁은 여기서 혼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님, 왜 이렇게 지내셨어요? 나는 역적입니다. 이렇게 숨어 사는 것도 감지덕지죠. 아니에요. 신랑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거예요. 민혁은 쓰게 웃었습니다. 누명이든 아니든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혔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오. 그럼 저도 함께 살겠어요. 뭐라고요? 저는 신랑님의 아내예요. 함께 있어야죠.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이미 위험해요. 신랑님을 찾아오면서 저도 의심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함께 해요. 함께 이겨내요. 민혁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득출도 함께 남아 도왔습니다. 겨울은 추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민혁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저는 산나무를 캐고 음식을 만들었고요. 득출은 가끔 마을에 내려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련님을 찾는 포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이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추적이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었지만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득출이 마을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윤대감님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영모는 정적들의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윤대감님과 연루된 분들의 누명이 풀릴 것입니다. 민혁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구나.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조정에서 공식 사멸령이 내려왔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동굴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산속에 살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떳떳했습니다. 민혁은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어렵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1년 후 민혁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우리는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도 모셔왔습니다. 소연아,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민혁은 기뻐하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절망 속에서 죽었을 거요. 저도 신랑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라진 신랑을 찾아 나선 긴 여정. 그 끝에는 진실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야를 치르고 사라진 신랑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선 신부의 이야기.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